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보름, 정월대보름 밝은 달에 지풀에 혹시 애군을 태우고 밝은 달에 소원 잘 빌으셨습니까? 오곡 백과 오곡 잡곡밥 잘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그 애군을 또 더위 파는 거를 윤석열에게 확 이렇게 쏟아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마음의 봄, 출래 불사춘 여전히 마음의 봄,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의 봄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짜증도 내시면서 정말 보기 싫다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헌재 8차 변론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 이상으로 변호인들의 빛나는 활약, 누가 아주 비꼬면서 빛나는 활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헌재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각종 공소장 기타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등등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한번 숨가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을 화끈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탄탄한 TV,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네. 마포의 아이유, 이지은 TV, 이지은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너무 짧게 해주시는데. 자체 환호. 네. 제가 뵈니까 더 마르셨어요. 너무 요즘 맹활약 하시느라고 혹시 수면 부족? 아니, 저 진짜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건강이 상하고 있습니다. 내란성 질환으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심판 끝나고 나면 8시간짜리를 다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2배속으로 듣거든요. 아하. 눈도 아프고 귀도 진짜 막 귀에서 피가 날 것 같고. 그래도 가끔 웃겨주는 윤석열이 있어서 조금 그렇죠. 네. 아니 뭐라고? 이러면서 다시 돌려보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활약으로 정말 많이 웃고 있습니다. 혼자 뒤에서 키득키득. 아니 어찌 이럴 수가. 김계리 변호사 그 맹활약하는 거 윤곽근 변호사 장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지금 보셨죠? 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건지 믿는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건지 그들이 가장 믿는다고 하는 정영식 재판관. 좀 전에 김계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 보면서 탄핵을 인용할 작정을 했구나. 그 정도 상황이라면 아니 헌재 재판관들한테 저렇게 대드는 합의의 이유가 뭐가 대든 거죠. 대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한 것 같긴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이 파면이 된 당일까지도 나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를 들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면 자신들한테 뭐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제가 돌아올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윤석열 변호인단은 망상 공동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망상을 꿈꾸면서 마지막에 대반전을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부로 게임 아웃.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제 이미 봄이 오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기. 그래서 오늘 날씨까지 푹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인용할 결심. 직접 변호사시기도 하시잖아요. 진짜 저렇게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헌재나 뭐 다 어쨌든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이제 있는 건데 진짜 그렇게 앞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법심리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논문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변호인들이 판사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그냥 나의 의뢰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실제로 이 재판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뢰인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의뢰인 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 저기서 윤석열이 변호인단을 좀 지휘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해라라고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그렇죠. 좀 전에도 팔로 막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다급하게 치면서 코치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본인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리인단을 꾸리는 거는 당사자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변호인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그만두거나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변호인단들은 거의 윤석열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계속 산으로 가는 것도 역시 이제 거의 윤석열의 지휘를 받고 있고 그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지금 나른한 오후 시간 이제 식사 마치고 막 다시 업무에 복귀했든지 뭐 이렇게 아주 나른한 커피 한 잔 땡기는 시간인데요. 벌써 3,100분께서 이제 막 들어오셨습니다. 비너스님께서 김계리 엑스맨 신용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인가? 김종욱 박사님 응원하는 글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님 응원하는 이지은 민주당 보배 에스텔님 네,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지금 생방송입니다. 댓글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호수위 달그림자. 호수위에 달그림자를 쫓는데 신용환님 응원해 혼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지은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윤이 직접 변호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같은 파평윤 씨라고 하는 윤곽근 변호사가 특단의 대책. 이분들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비상계엄 내란할 때도 윤석열이 김종현 씨랑 특단의 대책이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중대한 결심. 중대한 결심. 네, 중대한 결심. 네. 뭐 특단의 대책, 중대한 결심, 뭐 비상 뭐 대책 뭐 등등 여러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박사님. 이들이 말하는 중대한 결심은 뭡니까? 근데 이자들의 주특기가요. 헌법재판관들 협박하는 게 주특기가 네.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나 이제 다 변호인단 다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했던 거죠. 저는 지금 하는 행동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서 네. 탄핵을 기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거냐? 윤석열의 의중은 계속 헌재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네. 소위 헌재 결정 이후에 헌재의 불복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분노 이면에 존재하는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저는 계속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행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대응 심리 이걸 응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윤석열도 알겠죠. 못 나올 걸. 네네. 저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제가 볼 때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 범죄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 상황이고 그렇죠. 저는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경 사유를 할 만한 짓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헌재를 해서 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 죽자사자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도 없는 거고 감경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사재판 네. 과정에서. 전 그렇다면 끊임없이 소위 극우 세력들 보수 집단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네. 소위 보수 집단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땐 내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아주 주구장창 먼 미래에 대한 꿈을 네.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망상 공동체다. 제가 본인 스스로가 진짜 호수위에 달그림자를 갖다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젠가는 네네 레드킨님께서 하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파면이나 당해라라고 네. 했습니다. 저를 총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김철원님께서 신용환님 자기 총리감입니다. 탄핵이 우선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중대한 결심 얘기했는데 실체적으로 저들의 머릿속에 중대한 결심 뭐를 그리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국면에서. 네, 중대한 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네. 그런데 사퇴야 변호인단에서 알아서 사퇴를 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해서 이제 재판 변호인단이 없으니 그 다음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1주, 2주 기다려달라라고 할 의중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헌재 심판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탄핵 심판에서는
사인일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를 네네. 반드시 이제 선임을 해야지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헌재법 25조 사망.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변호인일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네.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강제주의 예외가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국가기관일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인 맞습니다. 거죠. 윤석열 개인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헌재 심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네. 네. 꼼수를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지 네. 하승수 변호사님이 직접 본인 스스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접 혼자 헌재를 네. 수행해봤다라는 네. 걸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2월 18일 날 그럴 것 같아요. 네. 난 변호사 자격증을 상실했다. 네. 윤석열이. 나는 대통령직을 하고 싶었는데 니네들 다 잘랐잖아. 그러니까 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야겠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얘기를 막 해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할 수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농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는 거죠. 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길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을 벌이고 있고 그 김계리 그 변호사 막 야 그만해. 너 더 네. 나가면은 나 작살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국민들이 보면 저자들이 진짜 어떤 짓을 하는지 거기에 막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예를 들면 충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만 국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국민과 무관하게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저자들은 진짜 거짓말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왜 저럴까? 저는 아직도 좀 미지수예요. 네. 저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결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또 보태면 정말 이제 지난번 7차 때 나왔었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 네. 김용빈 사무총장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신문을 할 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리인 측에서 21대 총선에서 이미 그 무죄로 다 선고가 난 판결문까지 다 있는데도 그런 네. 내용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문제가 없겠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증인도 너무 황당해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다 무죄 나왔는데 네. 판결문을 내가 부인하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한 이유가 이거는 21대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들 그것이 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정말 부정선거를 굳게 믿고 있는 극우 세력들에게 그래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라고 믿음을 주기 위한 거 아닌가 네. 자기 지지자들 결집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뭐 좀 더 첨언드리면 21대 2020년 4.15 총선 네, 가지고 네. 이제 계속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뒤에 그 천병에 서 있었던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소송을 126건의 각종 부정을 모아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단 한 건도 부정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다 패소를 했는데 네. 바로 이들이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허상을 쫓는 거죠. 맞습니다. 부정선거라는 허상을 쫓으면서 그걸 네. 계속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 성조기를 들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나 안 졌어. 네, 이거 네. 부정선거야. 네, 그러니까 네. 니네들 가서 때려 부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의사당 갔다가 때려 부시는 일이 네,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저자가 대의받은 권력이 정통성이 없어라고 그냥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일 오래 가요. 네. 거짓말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 오죽하면 전환길이라고 하는 일타 강사가 네, 네. 12월 4일 날 뭐라 그랬냐.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계속 들어보니까 야 이게 부정선거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설득당하기 시작하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가장 마약 같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네가 진짜 사실이야? 너 사람이야? 계속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고 네. 너 사람 아니잖아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줄타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윤석열도 이 부분에 그냥 갑자기 빠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본인이 네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확신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저는 확신범이라는 표현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하면 예. 리플리 증후군 뭐 어쩌고 하면서 감경사유로 자꾸 써먹으려고 악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정선거는 이들이 쓰기 좋은 가장 좋은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는 것 같은 허상을 알면서도 계속 도구로 쓴다. 네. 그래야만 어차피 입증이 돼도 안 믿는다 하고 계속 반발을 하고요.
입증이 뭐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부정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왜? 네.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이걸 침소봉대해서 그렇죠. 이거 봐라 이렇게 네. 해서 계속 이제 도구로 쓰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SHS님께서 국선 변호인 붙여줘라. 네, 아마 이제 망신을 많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이겠죠. 빵끝님께서 윤석열은 건의사랑 내란중이라고 말씀 주셨고 민키님께서 자격증도 있고 크크크 정말 개소리 정치학입니다. 화생님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실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변호인이 어떤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전술을 쓰려고 하는 거, 또 갑자기 이제 어떤 비책처럼 이야기하는 거,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마치 엄포 놓듯이 하는 거,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까 이제 법조 기자분들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변호인단이 그만 사임하면서 시간 지연 전술을 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윤석열의 하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위원장님. 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탄핵 소추가 된 상황에서는 본인이 하야를 하고 싶어도 하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지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사표를 낼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징계 중에 사임 못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징계 네.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표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하야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동정 여론이 좀 인다든지 지지자들이 무슨 탄핵이야 대통령님께서 하야를 하신다는데 막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형성이 네.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하야할 자격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민주당에서 이미 벌써 지적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제 MBN 가서 얘기를 했어요. 중대결심이라고 얘기하길래 너 협박하냐? 이러면서 이제 중대결심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하야밖에는 방법이 없어 실제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소위 이 탄핵 심판 이후에 본인이 살 수 있는 준거로서 자기 지지층들을 최대한 묶어두고 결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치적으로 하야를 선언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나를 이렇게 해? 야 이제 끝까지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싸움의 프레임들을 지금 서서히 만들고 있고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2월 15일 날입니다. 광주에서 이제 네네. 집회를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난동을 부리려고 다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역과 이념으로 찢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자기가 하야를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사법 좌파 카르텔이 나를 갖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를 막고 싶었던 거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탄핵 인용 이후라도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그것으로 끊임없이 결집해서 언젠가 자기가 다시 복권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진짜 악마다. 네. 이 정도 상황이 나면 우리가 악마라고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악마로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어떤 방편, 비정상적인 방편을 뭔가를 쓰려고 하여튼 해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정기한 대표님이 많이 쓰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하야다. 2번 그냥 단순히 변호인들 사입니다. 네, 저는 하야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턱 밑에서 본 윤석열의 심리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네. 평생 검찰에서 하면서 승률이 한 몇 % 될 것 같아요? 승률이라고 위원장님. 하는 거는 네네. 기소를 했을 때 뭐 유죄를 받을 그러겠죠. 수 있는 승률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확률이 99%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평균이 99%가 넘어요. 그걸 네. 미치지 못하면 평균 이하인 사람인 네, 겁니다. 맞습니다. 평균 이하인가요? 바로 그 부분 아니죠. 이분은 100%예요. 아, 100%예요. 자기가 기소하면 나머지는 공판 검사가 이기든 지든 자기는 모르겠다. 머릿속에는 평생을 이기고 살았어요. 거슬러 가면 2017년 이후부터 해서 네. 보면 조국 씨와의 한판, 네. 지금 조국 대표와의 한판도 이겼죠.
추미애 장관 한판도 네, 본인 네. 기준으로는 이긴 거예요. 네. 대선 후보도 이겼죠. 대선도 이겼죠.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엄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엄은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네. 이들 기준으로. 실제 제가 해석을 해봐도 네. 우리는 계엄이 다 했다고 하지만 이들 기준은 절반 성공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많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그렇죠. 인사하는 게 원래 실패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치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이 이 개국 공신들한테 자리 나눠주듯이 지금 이제 자기한테 협조한 사람들한테 승진 자리를 나눠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윤이 하야까지를 생각한다라고 보냐면 윤이 정말 매사를 승패로만 재단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사전에 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비상계엄 뭐 이런 게 이제 실패했지만 아직 이겼다 졌다는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탄핵 파면 자기가 송두리째 인생이 날아가고 지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죠. 본인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기 기준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오면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야한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법적으로 하야를 못하기 때문에 하야한다예요. 생태를 그렇죠. 쓰면서 자기가 하야하면 어떤 그 다음 국면이 뭐가 펼쳐질까요?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하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적격성 이거를 심판해달라고 계속 시간 끌기로 비밀겠죠. 뻔한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 사람의 심리로 제가 경험했던 턱 밑에서 봤던 윤석열은 승패에서 지는 걸 못 참아요. 부글부글. 아니 저도 승부욕이 강하지만 네. 어떤 때는 때로는 지면 그대로 승복하고 인정하고 다시 네. 첫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서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어쨌든 판을 계속 흔들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하야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대부분은 어쨌든 시간 끌기 전략으로 말씀 주시고 하야 절대 안 된다. 하야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절대 탄핵만이 답이다. 하야 파면 결국 결론은 하야는 안 된다. 당연히 탄핵 파면 시켜야 된다로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그래도 체포 구속되면서 많이 이 서울의 봄 시즌 2가 잘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봄은커녕 다시 엄동설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울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내란의 성격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못 먹은 걸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 먹은 데가 어디예요? 국회 하나 못 먹은 거거든요. 따지고. 그러니까 국회 하나를 먹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기다가 공세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건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갖다 꽂아놓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꽂아야만 맞겠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 가지고 있겠죠. 하나씩. 너무 잘못하면 안 돼. 이런 거 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최상목도 그런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비상입법기구 그래요. 제가 막 따지고 봐서 그래 못 봤다고 쳐. 뭐 이렇게 해서 살짝만 봤다고 쳐.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중에 알았으면 이 내용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갖다가 깨부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헌법과 법률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상설특검 얘기했더니 그게 헌법과 법률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똑같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자들이 제가 쭉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도 아마 1차로는 파면이 당하게 되면 일부가 좀 쓰러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라도 어떤 형태 똘똘 뭉쳐서 5월 조기 대선에서 지더라도 예를 들면 최대한 박빙선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저희 그러니까 재물로서 윤석열은 바치되 국민의힘과 보수 또는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지 자기의 지분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나중에는 뭐 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또다시 사면 복권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정치적으로 다시 복권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끝까지 사실들을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이 자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그리고 이 자들에게 사면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탄핵 사면 절대 사면 안 된다. 탄핵 사형만이 답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글이 아주 동시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종삼님께서도 탄핵 사형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재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상한 말을 앞뒤 맥락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 내가 말이야 아내도 모르게 저기를 했고 아내가 알면 이거 큰일 나. 정말 크게 화를 내고 혼날 것 같아. 류의 말을 뜬금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그 증인 입에서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네.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는데 우선 조태용 김건희 문자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허를 찔린 것 같아요. 네. 그 문자가 여기서 이렇게 오픈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네. 왜냐하면 저 본인의 통화 내역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조태용은. 네네. 저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경찰에서 통화 내역을 그냥 그 통신사에서 받은 거예요. 네네. 본인은 제출도 안 했는데 그게 경찰에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저걸 이야기하니까 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저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랑 자주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저 상황에서는 아주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한 게 느껴졌거든요. 나름 네. 침착한 척했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그 영부인이 그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정말 이상한 네.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날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헌 바로 전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어떤 내용으로 추정하십니까? 이제 언제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계엄의 어떤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재밌는 거는 제가 국힘 쪽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 네.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치 꼭 계엄을 해야 된다 막 마구 조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막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받은 첩보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뉴스에 전 국민 출국 금지 나와 있죠. 네.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택 금지, 전체 금지. 왜 노상원 그 메시지에 네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랑 광범위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실무를 어느 파트가 수행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미스테리한 얘기죠. 출국 금지 이런 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소관일 텐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디가 그거를 기초적인 걸 수행을 했느냐에 대한 아주 황당한 지금 첩보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가 추이를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박사님, 문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답을 안 했습니다. 고민이 많았겠죠. 그 다음 날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인사 문자는 아니라는 걸 확인이 된 거죠. 인사 문자가 아니면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건데 하루가 지났다,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났다고 하는 건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왜냐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증거가 있으면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조태형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은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확인되는 건 김건희도 내란의 기획자다. 이건 좀 확인이 됐다. 이게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사실상 확인된 거 중에 보시면 자기 입으로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주 있지 않았는데 12월 2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했겠죠. 맞습니다. 자주 아닌데 뭐 안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 라인이 지금 확인이 안 돼. 일진 라인은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뭐 여인형부터 해서 방첩사, 수방사, 그다음에 특전사 이렇게 요 라인이 정리가 됐는데 윤석열과 잘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 중에 한 노상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제 같이 술도 먹고 취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그렇다면 김용현, 노상원 이 두 사람이 계속 기획했던 거잖아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2회 정도 국방부 장관 공간을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러면 노상원과 김건희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국방부 장관 공간에 갔다라는 얘기들도 좀 들려 나온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일진다인은 요나인이라면 이진다인, 소위 말하는 제2수사단이라고 하는 이진다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김영현, 노상원, 그다음에 김건희.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기분 나빴던 인물들을 윤건희가 모여서 다 지금 지정한 거잖아요. 뭐 최재형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그 포악성. 노상원 수첩의 포악성을 보면 저는 이 두 개의 일진, 이진 라인들이 작동을 했을 것 같고, 그럼 이 일진, 이진 라인의 핵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네. 그러면 끊임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최종 거사일은 아마도 주술가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큰일 나요. 맞아요.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김건희랑 관련해서 이제 지금 비아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이면서 무슨 안보와 관련이 없는, 업무랑 관련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비아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에 물어봤더니 경호처에서 그것마저도 보안이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겠다. 그 얘기는 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 줬으면 당연히 자신이 그렇죠. 안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자는 전날 2개, 다음 날 하나 이렇게 있지만 그거 외에 비아폰에서의 뭐 연락한 내용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비아폰으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 폰으로 했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조태용 씨의 인생 이력 굉장히 화려한 공직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 대통령실속 청년위원장 할 때 장관급 뭐를 할 때 이분이 외교 1차관을 했고 지금 외교장관이 외교 2차관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이분은 국회의원도 되고 또 안보실장도 하고 지금 국정원장까지 갔어요. 그냥 제 짐작으로는 문자 딱 보고 이거 내가 답을 했다가는 나중에 후일에 굉장한 책임을 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상황 파악이 자기가 될 때까지를 기다렸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스타일을 제가 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 탄핵 심판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대단히 아주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책임질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 이퀄 기름장어? 아니 기본적으로 그 외교부에서요 가장 예를 들면 뺀질뺀질하고 그 정치를 잘하는 데가 북미국 라인들이에요. 북미국이 메인이거든요. 따지고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들, 그다음에 주류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통망들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서로가 치고 짜고 하면서 계속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들인데 대단히 옛날에 조용했던 제가 왜 아냐면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NSC에 근무하면서 요때 예를 들면 따지고 과장급 뭐 요 정도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대단히 조용히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서 겸손한 척하면서 따박따박 승진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보다도 보수 정부에서 승진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미국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김건희랑 매우 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통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거기서 어떤 점에서 그걸 느꼈었냐면 이제 뭐 계엄의 밤에 그 내란의 밤에 정말 정신 없을 때 이제 조태용 원장은 이걸 먼저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가서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고 뭐 그걸 왜 물어봐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라고 하고 쓱 넘어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숨이 막 헐떡헐떡 넘어갈 정도로 막 흥분되는 얘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고. 그렇죠. 아니 뭐라고 했다고요. 근데 본인이 그걸 거기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와, 이 사람은 진짜 기름장어인가요?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그랬겠죠. 나도 알아 임마. 왜 얘기를 해. 넘어가지 이랬을 거야. 맞아요. 날 끌어들이지 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홍장원 씨한테 전화했을 때 그 장면들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본인 기억력이 비상하다는 얘기를 자화자찬식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술 잘 먹는 티를 또 냅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원장 부재 중이신데 원 잘 챙겨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취 중이어서 원장님 아직 서울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홍장원에 대한 해임 사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도 반주를 즐겨하는 편이지만 반주라니요. 만취겠죠. 그렇죠. 말술이겠죠. 반주는 밥 먹을 때 한두 잔 곁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폭주, 폭음이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네. 그러면 반주를 해서 얼큰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내가 한두 시간 후에 중대한 미션을 뭔가를 할 테니까 전화 잘 대기해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웃기죠. 네네. 그리고 저는 저거 보면서 참 우리 교수님께 한번 또 윤석열의 스타일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내가 뭘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겠구나. 입에 배 있죠. 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회의를 해요. 업무 보고를 막 해요. 정책 보고를 해요. 그러면 말이지 내가 그 은행 뭐 여기서 금융 사기치는 놈들 조사해봐서 아는데 맞아요. 교육 관련해서 할 때가 사실 제일 빵 터졌어요. 네. 교육 관련해서 뭐 이 교육 카르텔 이는 놈들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딱 뭘 느꼈었냐면 본인이 반주를 해서 술을 먹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그 전에 진술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홍장원이 자기가 그때 술을 좀 곁들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진술이 나오니까 알게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반주를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지난 재작년쯤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입시 비리를 수사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신다. 그리고 저 탄핵 심판정에서도 조태용 그 정보원장이 그 댓글 수사를 해보셔서 국정원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아부를 할 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부를 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마 이진님은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응원하시는가 봅니다. 홍 차장한테 한 대 맞겠어라고 써주셨습니다. 어진TV님께서 하야 망명 꼼수를 막아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수기님께서 김건희 출국 금지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김건희 출국 금지를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홍 차장의 진술을 일종의 탄핵 바꾸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얻어 걸립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4명 명단은 다 또 인정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명단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누구죠? 저기 그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지시 라인도 내려가서 실무 라인에서도 그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14에서 16명 정도의 맞습니다. 명단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고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는 꼭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합치면 이제 한동훈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다시 15명에서 16명이 더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건 뭐 일관된 진술 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쪽 라인들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이 얼마나 웃겼냐면 자기가 문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랑은 서로 티격태격해요. 내가 내 기억이 맞아, 네 기억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해임 그 홍장원 해임 문제 관련해서 12월 4일이냐 5일이냐가 서로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내 기억이 맞아, 네 기억이 맞아. 근데 그 대단한 김건희의 문자가 왔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진술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밝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제일 놀라웠죠. 갑자기 그분 이름 생각 안 나면 제1경비단장 조성현 저 경비단장. 네. 그 경비단장 딱 말 한마디 얘기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부하들이 다 아는 내용들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안은 그 말 한마디로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현 그 헌재에서 유일하게 이제 직권으로 맞습니다. 증인 채택을 한 분이죠. 그 말 한마디에 끝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완전 세기를 박았다. 왜냐하면 그 국회에 들어간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특전사령관 팀하고 여인영 아니죠. 그 특전사령관하고 곽종근이 특전사령관이고 그다음에 이진우가 수방사령관. 이렇게 두 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명이 전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어요. 그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내용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적인 지시를 한 게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기가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진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지시를 받은 그 조성현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끝난 거예요. 거기 들어갔던 두 라인이 전부 다 지시 받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성현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 물어본 거고 오늘 어저께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완전 쐐기를 박았다. 이진우가 판을 깔아준 거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부하들이 얘기하면 맞을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래? 그럼 부하를 부를게 해도 그렇죠. 딱 불렀더니 들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빼박이 돼버린 거죠. 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일하시는 장군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똥별 이런 얘기 흔히들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똥 장관의 똥 원장에 아주 수많은 황당한 이 나라의 그 최고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정말 낱낱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1시 50분이 됐는데 마녀 분께서 아주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댓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열불이 터져서 못 볼 정도로 그 현란한 애드립들, 말꼬리 잡기, 뭐 요원이니 뭐 의원이니 하는 말꼬리 잡기까지 매일매일 보면서 복장이 터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권한대행 정말 황당함의 극치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이 더 황당하게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이미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 최고 수뇌부 중에 한 사람, 사실상 넘버 2라고 불릴 수 있는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기도 하고 4명 중에 3명이 정말 윤 라인으로 줄을 잘 서서 갔다는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박사님, 네. 박현수라는 분이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무려 3계단, 총경 때 시작해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3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현수 씨가 이번 이 내란 와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박현수 씨죠. 분이 아니라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권력의 마른 노릇을 하면서 끊임없이 승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국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국장은 네. 뭐라는 겁니까? 행안부 행안부 장관과 경찰을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상민이지 않습니까? 지금 충안파로 얘기가 되는 사람이 김영현, 그다음 이상민, 그리고 지금 이상민은 자기 스스로 국무회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네.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진 근래 보기 드문 국무회의였다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상민이 발탁을 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네. 윤석열과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상민이 이 상황을 알았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경찰국장은 이상민의 지시 또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행하는 일들을 계속했었고 네. 전화통화 내용을 봐도 대통령실이 원하는 거, 야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상황 파악해라는 일들을 다 이 박현수 씨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렇다면 박현수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럼 내란이 진행된다는 걸 본인이 다 인지했었을 것이고 인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국회겠죠. 그렇죠. 국회를 봉쇄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봉쇄해야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내란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공부한 자가 직접 청송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참고인인데 왜 참고인 조사밖에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보게 되면 지금 그 경찰의 아이유로서 네. 정말 소속된 친정에 대해서 무한 애정이 있으실 텐데 내부에서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경찰의 분위기 그리고 이런 임명에 대해서 과연 일선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전격적인 인사입니다. 예, 2월 5일 날 있었는데 뭐 12월 말부터 최상목이 이제 각 부처에다가 그 인사를 하려면 해라, 할 수 있으면 네. 하라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특히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라인에서조차도 그 직전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런 인사가 딱 이제 되었는데 하고 봤더니 내란의 밤에 정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두하고 그 영등포 서장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마구 전화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란과 그 관련이 있는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고 나서 바로 발령이 됐잖아요. 네. 이제 서울청장인 겁니다. 자신의 목줄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아하. 그러고 이번 인사는 이제 밑으로 쭉쭉쭉 인사가 내려갈 거거든요. 네. 이번 인사는 어느 쪽에서 했을까? 원래 경찰 인사에 이철규가 개입한다는 설이 아주 파다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네. 네.
이철규 라인일까 아니면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벌써 이제 자기가 승진할 사람들은 줄을 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허.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네네. 건재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인사를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지금 권한대행을 보자 하는 것도 대통령실이 여전히 역할을 세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부분이. 사실은 직무정지와 함께 그들도 직무정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맞습니다. 거의 네.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모두가 다 그 권한대행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본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본인입니다. 뭐냐면 단계적 어떤 교차적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사 검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승진 대상자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재산 관계는 어떻고 부동산은 어떻고 뭐 가족 관계는 어떤지 쫙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일단 전격적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그냥 문서로만 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굉장히 드는 거죠. 그 의심을 뒷받침해 주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람이 그 내란에 그렇게 관련됐다는 걸 몰랐다고 몰랐습니다. 국회에서 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정말 문제인 거죠. 저 알았다면 임명한 게 문제인 거고.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았겠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경찰 조직 내부 그리고 절차의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 치안의 핵심인 서울 청장을 맡고 있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그에 대한 현장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주요 임무이잖아요. 그리고 내란 아직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아직 펼쳐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특검을 맡고 있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목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 최상목은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허수아비, 국민의힘이 허수아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얘기한 그대로 다 들어주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계속 오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더가 들어오면 그대로 행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인사를 보게 되면 최상목이 몰랐다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주문을 받았을 거다. 그럼 주문을 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 인용 이후에 선거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와 시위 관리 이런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서울 경찰청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요지에다가 꽂아놓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 어떻게 대선을 이길 생각을 하지 이것들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내란을 일으켜서 조기자찬이 벌어진다는 건 저희 내란을 일으킨 내란 주범이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파면됐다는 얘기잖아요. 파면당한 정당에 있는 후보가 나와서 대선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경찰 인사를 한다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부활 그 팀한테는 미안합니다. 부활을 꿈꾸고 있는 네. 기자들은 끊임없이 부활을 꿈꾸고 있고 이 상황에도 저희 경찰은 다 제가 볼 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충성을 바치는 일부 사람들은 마지막 그 남아있는 영양분까지도 빨아먹으려고 좀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러봤자 한 3개월짜리 네. 서울청장이 되지 않을까? 방금 대선 준비용이라고 말씀하신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2월 5일 날 전격적으로 인사가 있었는데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전체 인사가 끝날 때쯤이 한 3월 중순, 초중순쯤 될 겁니다. 네. 정확하게 대선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실제로 선거를 하게 되면 근데 윤석열 정권이 특별히 심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 경찰들이 인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선거법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장과 수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 서장과 수사 라인을 자기 쪽 사람들 적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켰죠. 그렇게 하면서 인사.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40명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날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굉장히 한참 있었었죠. 맞습니다. 네.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준비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아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경찰을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군, 검찰, 뭐 국정원 다 이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어쨌든 내란 선동 세력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광훈 수사라든지 지금 내란 선동 세력이란 사람들이 다 윤석열 풀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뭐 헌재 쓸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윤석열의 친위 세력들을 다 또 갖다 박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위 말해서 유지율이죠. 유지 안 나가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고 많은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건희 돌려 까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뭔가했어요. YUJI. 예, 유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내란의 주도 세력들이라든지 또 지금 권한대행까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그걸 꼭 이 시점에서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했어야만 하는가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일종의 철벽 블로킹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쉴드를 다 치고 있는데 역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그들의 앞에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있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 아마 대리인 변호인단을 써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페이북에 쓴 것 같은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최근에 아주 난타전을 홍준표 씨랑도 벌이고 있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려놓은 거 있죠. 네,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 환영해야죠, 국민의힘 맞죠, 변호사님? 그렇죠. 네. 위원장님. 네. 그런데 지금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보수의 괴멸을 깨하기 위한 거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거는 정말 스스로 그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에 다 엮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그냥 인정해버린 거죠. 자백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도 다 환영한다면서요. 네. 다 수사하기를 바란다면서요. 다 환영한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은 해놓고 따지고 보면 다 연루가 됐다는 사실들 지금 그 변호사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남모 변호사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140명. 아니, 14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오세훈 있어요. 홍준표 있어요. 얘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렌식에 참여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래서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나경원 이기게 좀 해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경원을 이기게 좀 조사를 어떻게 해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지금 오세훈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통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일단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다 걸리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법은 이미 이제 그 후원회장 김모라는 사람이 벌써 이제 이렇게 돈을 냈다는 건 이미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홍준표는 큰 소리 치던데요. 네. 그때는 뭐 홍준표 시장 큰 소리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원래 본인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무서운 개가 더 짖는다고? 거꾸로 아마 지금 뭔가가 그 중간에 보시면은 막 큰 소리를 쳐놓고 또 중간 하단에 보면은 자기가 20억 돈 빌린 건 맞다라고 또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이자까지 붙여서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는데 홍준표 시장의 큰 소리. 진짜 당당해서 큰 소리로 보이세요? 아니죠. 센 척하는 것 같아요. 센 척하는 거. 정말 무서운 개가 더 크게 짖는 것처럼 뭔가 자기보다 큰 적이 나타나면 몸을 막 부풀려서 자기 몸집이 큰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굉장히 또 구구절절하게 또 해명을 써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안으로는 쫄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홍준표 시장이 잘 쓰는 표현으로 반사 한번 날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홍준표 시장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기차는 탄핵의 기차도 가고 조기 대선 명태균 게이트에서 날아갈 사람들의 기차도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새롭게 원희룡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라고 또 한마디 세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원희룡을 조금 아는 저와 함께 같이 이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원희룡이는 고맙다 해야 되는데 사연이 있어. 원래 권성동 변호사가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에는 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선 나왔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을 거 아니라 원희룡이를 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선대위에 그
중책을 안 쳐라.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올렸더니 그걸 딱 보더니 권성동이가 내가 할게 이러더라. 그 자리 들어간 거. 아, 놀래pos다. 근데 또 안상수 시장님이 내보고 원지사 부탁도 여러 번 했고, 그건 당 대표 때 사무총장을 원지사가 했대. 원지사가 인수에 이름이 있었나 없었는데 아예 명단 자체가 없는데 아까 신성범도 아니 원희룡이가 어떻게 들어왔지? 신성범이는 알거든. 저번에 내가 추천하고 다 해갖고 원지사가 하여튼 뭐 잘 됐다.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박사님, 연루가 안 된 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 한동훈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드는데요. 뭐 왜냐면 한동훈은 그 전까지 선거라는 걸 안 해보고 그냥 윤석열의 힘으로 좋은 자리만 따박따박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막판에는 다시 이제 죽음의 명단에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집단들은 충성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내란 아니라면서요. 경고형 계엄이라면서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통령 파면 기각돼야 된다고 탄핵 기각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면 야 대통령 조만간 탄핵될 것 같으니까 우리 나와서 선거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명태균 좀 조용히 좀 있어봐라.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이라는 사인한테 저희 선대위의 직책을 갖다가 로비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때 보면 권성동하고 싸워가지고 권성동한테 졌다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총괄지원실장인가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이후에 막대한 지분을 받게 되죠.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대통령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당 사무총장은 선거의 모든 총알, 조직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대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가고 싶겠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윤과 원이 합쳐지는 날 제가 윤 측에서 한 분 이땡 의원 그리고 원 측에서 한 명 신용한 둘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땡 의원이 그 경찰에 계신 이땡 의원입니까? 아니 옛날 스포츠 감독하시던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죠. 수행하시던.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난타하듯이 지금 이제 한 명, 두 명, 뭐 오홍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대선 후보라고 일컬어지던 자칭해서 나오는 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앞으로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명태균 어젠가 그젠가요? 어제 그 시선집중에 나와서 명태균 측 변호사가 한 얘기가 명태균 특검이 발의가 되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이름 얘기해달라. 그러면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140명의 전현직 정치인들과 직접적으로 다 소통을 했었다. 그리고 뭐 이 중에는 상당 부분 이제 국힘에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드러나면 이제 좀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국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인 그리고 공무원인 윤석열이 개입을 했고 여기에 민간인인 김건희까지도 같이 개입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꽉 막혀 있었어요. 실제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소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사도 약간 제한이 됐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탄핵이 되면 그 빗장이 풀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님께서 원희룡 요새 왜 이렇게 몸살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몸살이고 있을 것 같고 그 창원 산단 이런 문제까지 더 그렇겠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 될 거 어떻게 보십니까? 끝까지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게 보수의 괴멸이라고 스스로 이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선수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박수 내란이잖아요. 이게 찌질하잖아요. 박수 안 쳐줬다고 내란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한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가정사가 명태균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결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장 말에 의하면 가정사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뭐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기분, 집안의 문제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획책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왕창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밝혀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는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일개 사인이 소위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여론조사를 왜곡을 해서 정당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케이스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전현직 정치인 140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은 무너뜨리고 사실 다시 재건시키지 않는다면 저당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란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또는 정당 정치를 극우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만큼은 끝까지, 저는 뭐 지금 최상목 인하에서 아니면 108명이 똘똘 뭉쳐있는 하에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서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듯이 아직 내란,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은 진행 중이다 라는 것들을 요소요소에서 인사권이라든지 저들이 저렇게 여전히 천지분간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이런 장면들에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어떤 총합된 그 힘만이 이들의 아주 건방진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이 정권을 마지막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첫걸음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아직 순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대통령실 4급 행정관, 그건 뭐 사실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무속 구판에 의해서 막바로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니까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그래서 단언을 했죠. 대통령실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면 김건희 씨가 직접 고소하셔라. 제가 감당하겠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보셨지만 제가 한 10여 가지의 중요 문건들을 공개를 하면서 쭉 여기까지 넉 달 가까이 왔는데 하나도 근거 없이 말한 건 없습니다. 곧 중대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곧 그 무속에 관련돼서 그들이 깜짝 놀랄 자료가 하나 공개됩니다. 확실한 기대됩니다. 증거 자료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직접 김건희 씨가 저를 고소하시라. 저는 감당을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걱정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탄핵 심판 보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이렇게 가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도 하셨을 텐데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탄핵은 될 것이고요. 지금 멀지 않은 날이 이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곧 탄핵을 볼 것이고, 또 이제 그다음에 그동안 소추를 못했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께서도 아까 이제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고소고발을 당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소고발 당했다는 뉴스가 뭐 한 65개가 나가고 9시 뉴스 나니까 우리 시골 어머니가 너 또 저 붙잡혀가냐 막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릴 것은 그 뒤로요 훨씬 많은 제보가, 심지어 그 신당 주소까지 해서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잠입 취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그 증거가 곧 대대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탄핵되는 날 한번 소고기 한번 먹어볼까라고 고민하면서 광고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경성 한우, 한우 회식하면 경성 한우, 대구 달서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위치한, 하필 왜 용산이지? 용산 자이문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당 경성 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과 함께 550석, 대구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한우집에서 단체 회식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마 여기 회식 예약 번호 있죠. 가성비 최고의 경성 한우에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제가 아까 유지를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빠진 게 아니라 다시 더 들어오셨어요. 마무리 6천여 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절대로 자진 사임, 이제 와서 황당하게
자진사임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오로지 남는 것은 탄핵에 의한 파면이다. 그래서 이 새 봄 기운을 담아서 제가 탄핵하면 파면으로 알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화끈하게 한번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탄핵! 파면! 감사합니다.